날씨가 참 그렇습니다. 올 여름 굉장히 더웠습니다. 또 지금 갑자기 뭐 폭설이 오니 온갖 또 이렇게 날씨 기후 위기라고 부릅니다. 알베르 까미가요 195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 받을 때 수상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앙의 시기에 생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문학이다. 1957년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재앙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 문학입니다. 예, 오늘 또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좋은 날씨라고 보긴 힘듭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더 문학을 열심히 또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변종태 선생님의 얘기를 듣기 전에 변종태 시인의 시를 한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공은 야고. 변종태. 난지도 새 이름 하늘공원에 만발한 억새풀 사이 걷다 덧난다. 귀에 익은 종소리, 물 건너 제주에서 듣던 그 종소리, 바람 불 때마다 딱 한 번만 들려주는 소리, 무장은 분홍 종소리 여기서 덧난다. 부끄러움의 상기한 볼 아니란다. 억새뿌리에 몸을 감춘 채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 있었단다. 잎사귀 같은 남편 산으로 가 소식 끊기고 돌멩이 딸년의 울음소리 데리고 찾아 나선 길. 어디서 시커먼 그림자 서너시 휘릭 바람을 타고 지나칠 때 아이의 울음 걸음하으며 억새밭에 납작 엎드린 목숨. 이제나 저제나 수건거리는 소리 잦아들까. 토로막은 입에서 새든 가늘한 숨소리마저 잦아들고 붉게 상기한 볼 딸아이 가슴을 텅텅 치며 목 놓아 부르던 딸아이 이름. 야고야, 야고, 야고. 핏빛 물든 억새 밑둥에 몰래 묻어야 했던 분홍 종소리. 오늘 여기서 덧난다. 솔복한 하늘공은 발그레 울려온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낭송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시를 쓰게 된 게 야고라고 하는 꽃 혹시 아십니까?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데 찾아봐도 야고라고 하는 식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주도에만 자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억새 밑둥에 줄기도 이파리도 없이 꽃대만 올라와가지고 피는 억새에 기생하는 식물이거든요. 억새에 기생하는 식물인데 한번 서울 갔을 때 난지도를 매립해서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이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뭘로 해야 가장 빠를까를 고민하다가 억새로 덮기로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억새를 뿌리를 캐다가 공원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새 뿌리에 그 야구가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웠는데, 그럼 이제 네이버 사진을 이제 바꿔서 하게 생겼는데, 이게 제주도에만 기후와 환경이 맞아서 자란 것이 아니라 번식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라고 하는 꽃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것이고, 그게 이제 사삼하고 이제 이미지가 맞닿아서 실제 뭐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도 아니기도 하고, 또 야구라고 하는 아이 이름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제 시적 상상력이 거기에 맞닿아서 쓰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작품이긴 했습니다. 그 작품처럼 제가 이제 시집을 낸 게 이제 몇 년 되긴 했는데, 이 시집의 글쎄 이제 이 육지분들, 이제 독자들 혹은 평론가들이 제주도 사람이 낸 시집 그러면 전부 다 사삼에 갖다 붙여버려요. 이게 전 사실은 이 시집 안에 사삼과 관련된 시가 몇 편 없거든요. 근데 회를 쓴 이 차성원 시인 같은 경우도 사삼 쪽으로 전부 다 몰아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사삼 시집이 되고 말았어요. 또 하나는 이 시집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제주선 동백꽃 지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페이스북 하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 메신저에 메모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제 시를 그 노래의 가사로 쓰고 싶다고 하는 메신저가 와 있는데, 한참 만에 읽었는데 답장을 했더니 누구였냐면 왜 그 민중가요 부르는 노차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제주 사삼 70주기 그 환정 앨범을 내는데 거기에 제 시를 그 시를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시가 제주선 동백꽃 지다가 이 시집이었나? 없나 보다? 이 시집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주선 동백꽃 지다라고 하는 시를 하면서 그 민중가요 이제 사삼 헌정곡으로 이제 시를 만들면서 제일 첫 곡으로 해가지고 그 노래를 수록을 했던데, 사실은 사삼 염두에 두고 쓴 시가 아니거든요. 그냥 제 어머니 얘기고, 아버지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께서는 상당히 번식력이 좋으신 편이어가지고, 제가 3남 7녀의 장남이거든요. 위로 누나 5에 밑으로 남동생 2, 여동생 2 있는데, 친남매를 두고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일찍 혼자 드시면서 그랬는데, 마당에 있는 동백나무 등 거를 자르는 얘기를 시로 썼는데, 봄, 아버지의 죽음, 동백꽃, 이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삼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삼 환장 노래가 돼가지고 그분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사방에 그 노래 부르고 다니시던데, 그래서 이제 사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원영께서 이제 한강 작가의 말씀도 하셨는데, 사삼에 관한 시각은 아마 한강 작가의 시각과 제 시각은 저는 대척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한강 작가가 생각하는 사삼과 제가 생각하는 사삼은 조금 다른 그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역사적 인식 왜곡이니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강 씨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생각일 뿐이고, 역사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협의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생각이 마음에 안 들면 반대쪽에서 자기는 자기 목소리 내는 작품으로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럴 자신은 없고 그냥 뒤에서 그냥 몰라 애들 말 맞다나 뒷말 까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91년도에 등단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등단한 지도 한 33년 4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등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등단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등단이라고 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등단하셨는지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문예지 종수가 몇 종이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문예지. 그러니까 뭐 여기 보니까 하동문학이 있던데 하동문학처럼 막 기관지 말고 순수하게 문예지가 몇 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문예지 종수가요. 500종까지는 안 되고요. 한 380종 됩니다. 380종.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실까요? 대한민국 문인 숫자에 비하면 잡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지에 발표되는 작가들, 시인들 보면 편중돼 있어가지고 맨날 실리는 사람 작품만 실립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소개드렸던 다층이라고 하는 문예지를 처음 만들면서 91년도 그때 한참 창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IMF 외환위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창간 준비 다 해놓고 나니까 발행까지 다 섭외하고 했는데 발행인 섭외하고 창간을 내려고 하는데 발행인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만 걸고 발행인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문예지 한 권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 명의 인근이 필요합니다. 100만 정도 돼야 문예지 한 권이 웬만큼 돌아갈 수 있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데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53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가서 살자고들 많이 해가지고 한 73만까지 늘었거든요, 제주도 인구가. 근데 53만이라고 하는 데서 문예지를 한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몇 톤을 낼 거냐고. 그러니까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 반, 우롱 반, 뭐 이런 거였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그랬어요. 왜 다층이라고 하는 제호가 상당히 낯설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기억하시는 그 시 관련 잡지들 보면 대부분 시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시와 사람, 시와 생명, 시와 뭐 현경, 뭐 시와 현장, 시와 경계, 몽땅 시와 뭐 어쩌고 이럴 때 다층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달았더니 또 비아냥거립니다. 다층? 아파트의 엘리비어 몇 층인데 한마디로 재웠습니다. 저희들은 영원히 공사 중일 겁니다. 문학예술의 완성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 얘기 않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십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등단한 지 몇 년이 돼도 상관없이 자기가 쓴 작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글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유령처럼 어딘가 떠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면 활자 한 글자를 내려놓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야말로 피를 찍어서 써도 시원치 않을 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죽을 때 내가 쓴 모든 시들을 다 불태우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면에서는 법정 스님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무소유, 더 이상 팔지 마라, 찍지 마라 이러고 가셨으니까 더 이상 서점에서 무소유라고 하는 책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면 줄줄이
글들이 돌아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사방에서 상당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보면 어떤 사람은 제 시합편 가지고 열심히 씹어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고맙습니다. 열심히 씹어주셔서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문예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게 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다층이라고 하는 잡지를 왜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다층 참관하면서 주관을 맡을 사람이 저희들 다층 문학동인에서 시작했거든요. 문학동인 했는데 주관을 누가 맡을 거냐라고 할 때 제일 나이가 많은 제가 맡고 3년 내지 5년마다 바꿔가면서 하자 이랬는데 그 당시 구성원들이 대부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들 혹은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졸업해가지고 제주도에 발령이 안 나요. 발령이 안 나니까 처음부터 서울 경기하고 다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관 맡을만 한 애들이 다 올라가고 나니까 구분나무 선선 지킨다고 제일 못난 놈이 지금까지 맡아가지고 26년째 지금 주관을 맡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저희 편집위원들도 보면 그 잡지들 보면 뭐 소시집 뭐 이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시인 특집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제 특집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편집위원 중에 하나가 왜 주관관 안 되냐. 제가 104호까지 이번 겨울호가 104호가 되는데 104호 낼 때까지 제 시 한 편도 싫지 않았습니다. 내 시 싫다고 만드는 책이면 그냥 더 이상 안 된다. 그야말로 난 시인들이 발표 지면을 마련해 주는 역할. 우리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고. 난 국자일 뿐이다. 그냥 떠들 수 있고 그러면 그래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폐간사까지 써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직장 다니는 분들 항상 마음속에 사표 써놓고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폐간사 써놓고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인들 돕자고 해왔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저도 이제 지금 교직에 있어가지고 뭐 인수회나 출판업자가 아니고 중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내년 1학기까지 정년입니다만 1학기 끝나고 나면 뭘 할까 1학기 끝날 때 그때쯤 해서 문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냥 활발 자유롭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속할 수 있는 한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잡지를 통해서 생긴 열매를 제가 수확한 적은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는 이제 저희 편집위원들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육지에 있는 시인들하고 이제 편집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편집 회의를 만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메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만 해가지고 하는데 그 편집위원들한테 편집계획 빈 편집계획 파일을 보내면서 그 앞에다가 제가 빨간 글씨로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잘 나가는 시인들 청탁할 생각하지 말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데 지면 얻지 못하는 분들 우선으로 청탁해달라. 잘 나가는 시인들은 우리 아니라도 잘 나가니까 그분들한테 굳이 우리가 새로운 자리를 펴드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1999년에 창간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는데 중앙, 지방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지방문학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당시만 99년도만 해도 중앙 대 지방이라고 하는 이원화된 문학 구도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소말해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도 한참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앙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발간되는 문예지의 주관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예지, 지역 개간 문예지 편집자 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진도에서 그 열린시학 이지엽 주관 맡고 있는 열린시학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진도에서 행사도 26주년 행사를 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의 개념으로, 지방이 아닌 지역 개념으로, 서울도 지역, 제주도 지역, 하동도 지역. 그러면 중앙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아닌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역 개념의 문학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역 문학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해서 다층에 관한 얘기를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층이 제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가지고 다층에 관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창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요. 이제 91년도에 등단해가지고 지금 이 시집이 5번째 시집이니까 그렇게 뭐 많은 시집을 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제 자신도 이것도 이제 10년 만에 낸 시집인데, 그러면서도 후배들한테는 충고한답시고 시집 최소한에 한 3년 만에 한 번씩은 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시집 엮으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집 혹시 책을 엮으실 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나무 마디가 자라다가 한 마디가 생길 때마다 시집을 덮고 일정 기간 새로운 작품 세계를 모색하고 한 번 매듭 짓고 한 시간. 그러면 시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은 씻어야 시인 아닐까요? 그러면 1년이면 몇 편입니까? 1년이면 1년 52주니까 50편 정도. 3년이면 150편. 시집 한 권에 들어가는 시편 수가 많아야 65편 들어갑니다. 150편 중에 고르고 골라서 65편, 나머지는 그야말로 사생아처럼 버려지는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한 작품 세계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이제 내년 좀 시집 어떻게 엮어봐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지금 사실은 하고는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참 많은 걸 바꿔놨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맨 처음 인사드릴 적에 이제 취미로 이제 분재를 한다고 하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분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분재가 교육하고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화분이라고 하는 건 교실이고, 그 안에 심어진 나무, 그 나무에 끊임없이 물 주고 끊임없이 거름 주지 않으면 말라 죽고 시원찮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줘야 하고, 잘못 자라는 가지는 잘라줘야 되고 잘 자라는 가지는 유인해줘가지고 더 좋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시에, 문학에다가 비유하기를 저는 그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분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분재에 대해서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외색문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 아니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동양 문화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다. 중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에 건너준,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일종의 문화 통과 지역이다 보니까 그 문화가 썩 발전하지 못한 건데, 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철학자라고 하신 이여령 선생께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분재를 일본의 대표 문화로 소개하는 바람에 분재가 일본의 대표 문화가 되어버린 것일 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고, 퇴계 선생도 마지막 돌아가실 적에 저 매화에 물 좀 주어라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선비 문화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비판할 적에 살아있는 목숨 못살게 군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예술은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의 차이를 혹시 구분하시겠습니까? 예술과 기술의 차이. 기술과 예술은 똑같이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의 티가 나지 않아야 예술인 거고 사람의 티가 나는 건 기술 아니냐.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 못 살게 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예술은 자연의 인공이 가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계 소리에 인위적인 폭력인 리듬을 부여해서 음악을 만들고 멀쩡한 물감을 개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 돌 깎고 다듬어서 나무 깎고 다듬어서 조각작품 만들고 그럼 자연의 인공이 가미되는데 인공의 티가 나지 않는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분재라고 하는 것도 분재라고 해서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화분에 심는다고 분재라고 않거든요. 분재했어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건 상처니까 상처가 없이 키우는 거. 그래서 분재를 생명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사계절 표정이 달라지는 예술. 그래서 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분재 같은 시 한 편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사계절, 계절마다 표정을 달리하는 시. 그런 시 한 편만 쓸 수 있으면 더 이상 시 안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시를 쓴다거나 하고 읽으실 적에도 어떤 생각으로 쓰고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유와 그 철학은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다시 어떤 다른 시집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선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 다층이나 저하고도 교류하시면서 다양한 문학을 만들어가는데 어쩌면 한국 문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창한 목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일조할 수 있으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홍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동 이륙 토지연구회 원용생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선생님 오늘 수업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제일 표제에 있는 문명 공무지로 쓰다를 얼른 읽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제주에는 조금 더 빨라서 목련꽃이 훨씬 더 빨리 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4월에 핀다라는 게 좀 사실입니까? 네. 목련 그러면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련하고 네.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련이 그 제주 목련입니다. 목련꽃잎이 9장. 그게 제주 목련이거든요. 크막하게 피는 거. 그치 않고 산목련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 보통 4월에 핍니다. 4월에 피는데 그 집사람이 그 꽃을 좋아해가지고 하도 마당에 한 그루 심어달라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1년이면 가지가 한 2m씩 자랍니다. 엄청 자라가지고 꽃 피고 나면 싹 잘라가지고 다 이런데 꽃을 보기도 하는데 이게 또 떨어질 때는 그야말로 또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흰 꽃이 떨어질 때, 꽃잎이 떨어질 때, 또 이제 그 꽃 필 때 피기 전에 뭐 잘라가지고 이제 목련차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한 4월 내외에 핍니다. 하나 더 네. 질문드리면 그 나를 팔다라는 시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인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언어로다 쓴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 제주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하셔가지고 제주 지역의 언어를 시로 표현한 게 있나 했는데 여기 한 부분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방언을 좀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 예, 그 제주도에 보면 그 제주어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제주어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이게 지역어로 그 작품을 쓰다 보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다른 지역 분들은 뭐 이해를 못 하세요.
다른 지역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투리, 지역어를 이제 구사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제주어로만 씻어가지고 사투리 시 뭐 이러는데 그 부분은 조심스럽긴 한데 가급적이면 굳이 주석을 달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 언어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서 그 언어를 녹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계란삽서, 삽서, 달걀삽서, 독서계 삽서 나오는데 삽서 그러는 거 사세요 하는 말이고 계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실 거고 달걀 아시는데 독서계라고 하는 건 달개 새끼라는 개념이거든요. 독새기. 예. 근데 그 독새기라고 할 때 그것도 오가 아니고 아래 아자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아래 아자 발음 해보시라고 하면 잘 안 되실 텐데 제주도에는 그 아래 아자 발음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타고 다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타고 다니는 말 할 때 그 타고 다니는 말은 뭘 오, 어, 아의 중간 발음. 그러니까 왜 영어에 보면 굿모닝 하지 않습니까? 그 오, 그 발음이거든요. 뭘.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제주어를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제주어를 제주어를 이제 말을 하면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시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시골에서 살다 보면 전부 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어른들한테 어머니 아버지들 된 분들한테 삼촌 그러거든요. 삼촌도 아니고 삼촌 어디 감수가 밥 먹든가. 그러니까 삼촌 그러면 남녀 구분하지 않고 부른 이름이기도 하고 밥 먹읍디가 꼭 굉장히 제주도 말은 투박하고 좀 어떻게 보면 반말 같기도 하고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제주도 또 하나는 뭐냐면 어미가 생략되고 조사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강방광고라 좋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방광고라 좋구다. 강방왕 고라주쿠다. 강 가서, 광 와서, 왕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방왕 고라주쿠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이 낯설어졌어요. 제주 지역은 이제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 언어 3단계 언어라고 하냐고 거의 이제 소멸 단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어떻게든 지역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또래만 해도 제주어를 거의 이제 잘 안 쓰는데 사실은 육지분들 만나면 표준말로 막 하다가 바로 옆에 자기 고향 친구 있으면 고향 친구한테 바로 돌아가지고 사투리 씁니다. 또 더 재밌는 거는 제주 사람들이 육지 나가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2달 살다 오면요 부산말로 돌아가 있어요. 혀가. 제 아들 녀석이 큰 놈은 인제대에서 졸업했고 작은 놈은 부산대 졸업했는데 둘 다 거기 졸업하고 오더니 갑자기 부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동네 사투리 제주도 사람들은 웬만큼 알아들어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사투리는 여러분들 못 알아듣죠. 그 이유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는 16세기 말에 고어 형태가 남아있어요. 그냥 모어, 어머니의 말, 모어가 있고 그 밑에 분화된 지역어들이 있으니까 모어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지역어들을 알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제주도 말하고 저쪽 그 북한 끝지방 말하고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국어학에서 방언주권설 그러는데 연못에 돌 떨어뜨렸을 때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같은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비슷한 언어들이 나타나는데 산 넘어갈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바다 넘어갈 때가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바다를 넘어가는 시간 동안 그
사투리가 변하지 않고 고어들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더 질문하실 게 있겠지만 예, 준비된 뒤에 예,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